오후에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정주리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 다음 날인 어제 88세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교황은 바티칸이 아닌 로마의 한 성당에 장식 없이 묻어달라 유언을 남겼다는데요. 2014년 세월호 슬픔에 빠진 한국을 방문해 따뜻한 위로를 전하기도 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 잠시 후 오늘의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은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선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함께 내 집 마련의 적기는 언제일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바 들으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교를 떠나서 전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향년 88세 일기로 선종했어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에 즉위했습니다. 12년간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어 왔었고요. 호흡기 질환, 폐렴 등으로 지난 2월부터 로마 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받기도 했었는데 그러다가 좀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공개 행보도 보였고 이탈리아 로마 시내 교도소를 깜짝 방문하기도 하고 미국 벤스 부통령 비공개로 면담하기도 하고 활동을 늘려가고 있었던 차에 전날 부활절 대축일에 신자들도 만나고 부활절 메시지 전했는데 갑작스럽게 부활절 다음 날 선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공식 발표한 직접 사인은 뇌졸중 그리고 그에 따른 신부전인데요. 뇌졸중으로 혼수 상태 빠졌고 이후에 회복 불가능한 신부전으로 이어져서 선종했다는 겁니다. 유언으로는 바티칸 밖에 한 성당 지하에 특별한 장식 없이 묻으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교황청이 유언을 공개했습니다. 이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이라고 4대 대성전으로 꼽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의 무덤 위치를 정확히 지정하면서 이걸 또 도표까지 첨부를 해놨다고 해요. 또 장례식 비용은 미리 마련됐다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무덤은 단순하고 간소하고 그 어떤 장식도 없이 오로지 교황명만 적힌 비문만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이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재임 시절에 교황 장례 규정을 간소화하도록 바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언과는 별도로 부활절 메시지가 대중에게 보내는 마지막 전언이 됐는데 전쟁을 끝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게 됐습니다. 소박한 삶과 검소한 정신으로 더욱 존경받았던 프란치스코 교황인데요. 한국과도 인연이 깊었죠. 네, 이 즉위 직후에 아시아 첫 방문지로 택한 게 우리나라였어요. 그 당시 또 염수정 추기경은 교황이 나는 한국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었는데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세월호 현장이었습니다. 노란 리본 달고 유가족들 만나서 자신의 세례명 프란치스코 나눠줬고요. 실종자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고 그 당시에 이 노란 리본 배지를 교황이 단다고 해서 일부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걸로 해석이 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어떠냐. 이런 말이 나왔대요. 그런데 단호하게 반박하면서 인간적인 고통 앞에서 우리가 중립적일 수 없다라고 했고요.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해고 노동자 이런 소외된 사람들이 찾아가서 끌어안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에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태초의 그 배경을 보면 이민자 출신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1282년 만에 비유럽권 출신 교황으로 처음으로 즉위를 했고 소탈한 행보로 세계적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루한 구두를 신고 가슴에 거는 십자가도 순금 십자가가 아니라 철제 십자가 가슴에 걸고 보통 이렇게 방탄차를 타거나 그런데 소형차를 이용하기도 했고요. 또 호화로운 교황 관절을 놔두고 일반 사제들이 묵는 공동 숙소에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 영화
두 교황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워낙에 좀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하는 편이었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다음에 즉위했는데 되게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평가를 받아서 이런 영화화 되기도 했었고요. 또 종교가 쇠퇴하는 도중에 교황의 즉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에 대한 관심을 다시 일으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파격 행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행보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요. 역대 교황 중에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살펴볼까요? 국민의힘이 오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를 치르고 2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 4명을 확정할 예정이에요. 네, 지금까지 8명이 결었는데요. 이제 8명에서 4명으로 절반을 압축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는 100% 국민 여론조사 들어가는데 이 역선택 방지 조항 적용해서 여론조사할 때 민주당 지지자들은 배제하는 방식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5곳이 투입되는데 각각 800명씩 해서 일반 국민 총 4,000명 조사하고 평균치를 집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후보들은 02, 070 시작되는 전화 받아달라면서 막판 지지로 호소하고 있고요. 이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순위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발표는 오늘 오후 7시쯤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주자들 오늘 마지막 날까지 이 정책 현장 방문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막판 지지를 호소합니다. 그런데 제 8명에서 4명으로 압축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4명 안에 들어가는 게 몹시 중요합니다. 그건 뭐 당연히 그 본선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 살아남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단순히 이게 1, 2, 3, 4 순위를 넘어서 4강의 4명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1위의 운명도 가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보면 항상 절대적 우위에 있는 3명은 좀 좁혀져 있어요. 뭐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나머지 한 자리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름이 거론되는 게 주로 나경원 후보, 안철수 후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 후보 면면을 보면 탄핵 반대하고 찬성으로 갈리거든요. 그래서 요 시나리오대로라면 물론 뭐 그 다른 후보들이 또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만약에 그럼 탄핵 반대파인 나경원 후보가 4강에 간다 하면 이 4명의 구도를 봤을 때 탄핵 찬성 한동훈 후보 1명 그리고 탄핵 반대 나머지 3명 이렇게 돼서 한 명의 탄핵 찬성 후보가 고립된 모양새가 될 수는 있다고는 나오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거 봤을 때 오히려 이득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표를 같이 잡아먹지 않거든요. 표를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작용할 수 있고 탄핵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4강에 진출한다 하면은 이거는 구도가 탄핵 찬성 2명, 탄핵 반대 2명 이렇게 되면은요. 이 탄핵 찬성주자들이 어떤 계엄의 강을 건너자는 분위기를 압도적으로 주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메시지에는 힘이 실리겠지만 이게 개인으로 봤을 때는 표가 몰릴 수 있을지는 이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해서 오늘 국민의힘 컷오프 결과에는 결국에 4위가 누가 될지 그리고 4강 4명의 조합이 어떻게 될지가 지켜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선 모습이에요. 네, 민주당은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수도권 기반 정당이 되려고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호남의 입지가 중요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는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이잖아요. 득표율이. 그래서 득표율보다는 투표율이 여기선 또 지켜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뭐 충청에서도 그랬고 영남에서도 그랬고 득표율이 높았는데 득표율이 호남에서 아무리 높게는 뭐 90% 넘게 나온다 한들 막상 호남에서 투표율이 저조하다면 그 텃밭인 호남에서 그만큼 유권자들의 의욕이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야 정당성에 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지난 20대 대선 때 이때 민주당이 졌잖아요. 근데 그때 호남 경선 투표율이 특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호남이라고 본다면 얼마 전에 재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여기 조국혁신당에 뺏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호남 지역 민심에서 나오는 말은 민주당의 어떤 요구,
호남 역할론, 호남의 몫을 주장할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투표율이 높아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지역 신문들 쭉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호남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대장동 재판이 있어서 공개 일정을 잡지는 않았죠. 네. 본선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그래서 오늘은 공개 일정 대신에 SNS 통해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공공의료 강화하고 이해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의대 정원 논의를 하겠다고 공약을 냈고요. 또 대한민국을 탈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고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면서 기후 환경 정책 비전도 발표했습니다. 어제는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도 발표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해서 주가 조작에 한 번이라도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 못 붙이도록 하고 또 임직원,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에는 이 화두를 꺼냈는데 선택적 모병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같은 당 김경수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홍준표, 유정복 후보도 잇따라서 모병제 도입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어쩌면 이 선택적 모병제라는 것이 화두로 떠오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 그 재판 때문에 오늘 그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 사건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이거는 그 1심 때 원래 유죄가 나왔다가 굉장히 그래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재판이잖아요. 네. 2심 때 무죄로 뒤집혔는데 이 법원에 이재명 후보 측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됐었어요. 그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고 기한이 어제였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리 속도가 빨라지는 걸로 보였는데 원래는 사건을 대법원 2부로 배당을 했어요. 그랬다가 상고심 재판부가 회피를 신청했다라는 게 방금 전에 들려온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회피는 법관이 본인이 기피 사유에 생각한다 하면은 스스로 나 이 재판 안 맞겠다. 라고 신청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대선 정국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담을 의식해서 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상고심은 대법원이 그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전원 합의체 회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게 돼요. 그리고 대법관 12명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네. 이거는 훨씬 더 좀 의미가 커서 기존 판례를 바꾸거나 또 새로운 판례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재판이라서 네. 사회 전반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앞으로도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주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노동아리 혐의 형사 재판이 열렸는데요. 처음으로 재판장이 공개되면서 관심이 쏠렸어요. 네, 연애 때처럼 붉은색 넥타이 메고 남색 정장 그리고 특유의 그 가르마 머리하고 평소와 비슷한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자마자 기자단들의 셔터가 막 터졌는데요. 형사재판 피고인으로서의 모습은 처음으로 공개가 됐던 거였죠. 근데 이게 재판 전에 촬영만 가능했고 이후에는 카메라는 다 퇴정 명령 받았습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이 그 앞서 탄핵 심판에도 계속 변론기일 출석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했고 1차 공판 때도 1시간 넘게 혼자서 발언을 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발언을 조금 마무리 시간쯤에 6분 정도만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꾸벅꾸벅 조는 모습도 여러 번 포착됐다는 후문입니다. 그게 이제 눈을 감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완전 잠에 빠진 듯이 얼굴이 책상 앞까지 떨어지고 그러자 고개를 확 들어서 자세를 고쳐앉는 그런 모습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 아니다 이런 항변을 내놨다고 하는데 주장 내용은 기존과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어제 재판에선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명백했다는 군인들의 증언이 나왔어요. 네, 조성현 단장 또 김형기 특전사 대대장 출석을 했는데요. 모두 계엄 당시 부하들을 멈춰 세우고 또 그 윤 전 대통령의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런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네, 김형기 특전대대장은
임무를 받았는데 임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항명죄를 각오하고 부하들을 멈춰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날 화제가 되고 얘기가 나온 게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으니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영기 대대장이요. 근데 이 말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을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준 거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사실 이걸로 스타덤에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런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문구를 김영기 대대장이 앞에서 말할 때 윤 전 대통령은 원래 계속 눈을 쭉 감고 있다가 그때쯤 김 대대장을 응시하기도 했다. 이렇게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인인 조성현 단장과도 신경전이 엿보였는데요. 조성현 단장이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이 조 단장 말이 바뀐다라면서 중간에 막 발언을 끊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재판부가 나서서 중재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성현 단장에게 군사작전적으로 그게 가능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조성현 단장은 그게 작전적으로 할 짓이냐 이렇게 지시가 되겠느냐 이렇게 되물었고 또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증인은 25년간이나 군생활했는데 이게 가능해 보였냐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측이 물어보니까 조성현 단장이 불가능한 지시를 그렇게 왜 내렸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서로 공방, 신경전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재판부는 이제 월 3, 4회씩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까지 빼곡하게 40여 회에 달하는 재판 기일 미리 지정했는데 이렇게 되면 1심 재판 선고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빗길에 오전 내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정체는 조금 더 풀렸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안성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이후로도 여전히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다시 오산에서 남사 사이로 정체되고 안성 휴게소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망양 휴게소 부근 3차로에도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이번에는 진천터널 부근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수리티 터널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쪽으로 유성분기점 부근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반대 논산 쪽으로 계룡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주입니다. 네, 최근에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바이브 코딩이라는 신조어가 뜨고 있다면서요. 바이브 코딩이 뭐예요? 바이브가 영어로 뭐 번역하자면 약간 느낌 아니면 우리가 뭐 소위 우리끼리 뭐 필 충만 막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원래 코딩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아주 우리가 말하는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코드를 막 써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바이브 코딩은 느낌으로 코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건데 요즘에 챗GPT 같은 AI가 되게 아주 빠르게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챗GPT라고 하는 녀석이나 최근에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적 방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설명하면 인간의 언어를
AI가 알아먹는 코딩 언어로 잘 바꿔주고 반대로 코딩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해석하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코딩을 할 때 사람이 직접 컴퓨터에 언어를 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요청을 그냥 말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만들어줘 이렇게 해줘 라고 하면은 그냥 AI가 알아서 자기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드를 몇백 줄 몇천 줄을 자자작 써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코딩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냥 음악 들으면서 기분 좋게 갑자기 아이디어 생각났을 때 이런 거 해봐 라고 하는 그런 느낌적인 얘기를 하면 AI가 만들어주고 그럼 그거 좀 고칠 때도 야 이거 조금 느낌이 그런데 이런 거 좀 이런 식으로 색깔 좀 뭐 네가 뭐 알아서 바꿔볼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에 맞춰서 AI가 코딩을 해주는 이런 것들을 바이브 코딩이다 이렇게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부르고 있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이 말은 처음에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 우리가 말하는 챗GPT를 같이 만든 공동 창업자이자 또 테슬라의 전 AI 리더인 컴퓨터 과학자인 안드레아 카파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2025년 2월에 본인의 X 트위터에다가 그런 걸 올린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코딩을 시도해 보고 있는데 이런 바이브 코딩이라는 분위기에 완전히 그냥 취해 있는 식의 코딩을 한다. 심지어 코드가 있는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냥 사람이 말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AI가 계속적으로 똑똑해진 거고 나는 그거 AI한테 칠 때도 타이핑 치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말로 음성으로 쳐서 변환을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약간은 비아냥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아이 뭐 요즘에 코딩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갈수록 AI가 똑똑해지니까 처음에는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해봤자 별거 안 돼.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몇 달 사이에 AI가 갈수록 똑똑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진짜로 뭔가 되기 시작하네? 이게 뭐지? 라고 이제 조금씩 생각이 한 몇 달 사이에 바뀌고 있는 뭐 이런 게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의 좀 어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난 대로 대충 약간 느낌적인 느낌만 얘기하면은 네. 코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코드를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코딩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규칙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개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쵸. 막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게 무슨 외계어 갖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코드의 구조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말로 하면 AI가 뭔지 모르겠는데 코드 한 몇백 줄 써주고 실행해 그러면 되니까 되네? 라고 느끼는 이런 걸 이제 바이브 코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저도 이제 실은 지금 저희가 생방 들어오긴 앞에 대기할 때 네. 갑자기 이제 또 비도 오고 하니까 심심한데 게임이나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챗GPT 비슷한 구글 제미나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저희 한번 이한테 다뤘죠. 제가 지금 그냥 스마트폰으로 테트리스 게임 만들어서 바로 할 수 있게 해줘 이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 녀석이 바로 플레이할 수 있는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게요 이러면서 게임판 점수 표시 조작 버튼을 포함한 테트리스 게임입니다 라고 하면서 코드를 한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한 600줄 이상을 훅 써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시켰거든요. 근데 얘가 테트리스처럼 돌아가는데 문제는 이 모바일에서 해야 되니까 이게 키보드가 버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얘가 만든 거에는 동작하는 버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봐 라고 한 번 더 썼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해야 되니까 뭔가 터치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고 터치 컨트롤을 최적화하겠다 한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코드를 또 100줄 정도 추가로 더 고쳐요. 그래서 600줄 정도에서 3분 만에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제 테트리스 게임이 나온 거예요. 뭐 완벽하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일단 테트리스가 구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2, 3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관심이 있고 관점이 있는 사람들은 AI랑 같이 진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게 아니냐라는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면은 저희 집 8살 애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브 코딩이 인기를 끈 게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8살 여자아이가 네. 이 커서 AI라고 이런 바이브 코딩 툴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해리포터랑 대화하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올린 게 화제가 돼서 그래요. 네, 이게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면 8살 아이가 코딩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45분 만에 해리포터랑 챗봇을 만드는 걸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 커서 AI라는 서비스에 들어가면 원래 코드를 치는 화면 옆에 글자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그냥
나는 해리포터를 좋아하니까 해리포터랑 대화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어 이런 식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상상의 나래를 그냥 사람의 언어로 써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코드를 짜는 거예요. 코드를 짠 다음에 1차적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게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다음에 네.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마음에 드는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를 캡처를 해서 그 캡처한 이미지를 그 커서에 붙여주면서 야, 이 사이트의 색깔은 지금 좋은 것처럼 해줘. 이랬더니 그걸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챗봇을 만들어야 되니까 해리포터에 대한 내용으로 챗봇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해리포터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챗봇을 만들어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녀석이 인터넷에서 해리포터 소설을 찾아가지고 그 소설의 내용을 지가 알아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챗봇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아이가 해리포터랑 대화를 하니까 해리포터처럼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5분간의 모든 과정을 유튜브에 본인이 그냥 어떻게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초등학교 1학년 뭐 8살짜리도 저렇게 한다고? 네.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이제 바이브 코딩이 이제 되게 화두가 됐었던 이제 지금의 어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에서는 바이브 코딩 대회가 열리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코딩을 할 수 있는데도 AI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AI한테만 맡겨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게임도 나오고 막 네. 이상한 사이트도 만들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막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를 들면 전국에 떡볶이가 맛있는 맛집을 찾는 앱을 만들겠다. 그럼 그런 내용을 써주면 얘가 기초적으로 그렇다고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그럴듯한 앱들을 그냥 뚝딱하고 막 10분 20분 만에 만들어내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딩하는 방법을 배우고 뭐 코드를 외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건 다 걔가 해줄 수 있으니까 네. 창의력 이런 아이디어 이런 게 중요한 시대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근데 최근에 이런 이 바이브 코딩이 대세가 되는 게 실제로 관련 비즈니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매출을 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 바이브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AI 툴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우리가 챗GPT를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최근에 아주 빠르게 작은 기업인데도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방금 설명드린 커서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커서라고 하는 회사가 왜 돈을 많이 벌고 있냐면 이 회사는 일반 개발자들, 그러니까는 저희 같은 개발을 잘 모르는 사람 말고 원래 프로그래머들이 쓰는 코딩을 위한 도구랑 똑같이 생긴 화면을 제공을 해줘요. 근데 거기에 오른쪽 창에 일반적인 영어 코딩하는 거 말고 챗GPT 같은 대화창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코드를 쓰다가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AI한테 물어보듯이 야, 이 부분 네가 만들어줄래? 라고 하면 얘가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럼 계속 이제 사람이 실제 자기가 개발도 하면서 그 옆에서 AI가 도와줘서 어느 부분에 AI가 만들어주고 또 고쳐주고 채워주고 막 이러면서 작업을 하니까 이 도구를 일반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냥 저희처럼 그냥 재밌다 이런 어설픈 테트리스 만드는 사람들 말고 진짜로 개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개발의 프로그램의 프로세스에 네. AI를 같이 이제 넣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쓸 때 이 사람들이 돈을 약간 종량제식으로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한 달에 정액제로 결제를 할 수 있는데 결제를 한 몇 번의 횟수를 넘어가면 이 AI가 갑자기 느려져요. 그리고 이제 똑똑한 게 덜 똑똑해져요. 그럼 그걸 다시 똑똑하게 하려면 돈을 추가적으로 과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미 미국에서는 AI랑 개발자가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 개발하려면 돈을 내야 되니까 이 커서라는 회사가 되게 짧은 시간에 매출을 엄청나게 내고 있어서 1년 만에 연간 반복 매출을 1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1,400억 정도.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직원 수가 12명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은 지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들이 큰 거죠. 네. 그래서 10명 내외의 기업이 한 1년 반복 매출 1,400억을 만들어내는데 AI를 갖고 바이브 코딩을 하고 있고 그 도구를 쓰는 개발자들도 옛날에는 10명이서 할 거를 한두 명이서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에게 주는 어떤 변화의 흐름은 되게 진짜 AI를 통해서 뭔가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하는 것이죠. 앞으로는 개발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도 이제 아나운서께서 야 이제 개발을 하는 방식이나 내용이 되게 바뀌겠다. 아이디어가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개발자가 없어지진 않을 건데 개발자의 수가 예전보다 덜 필요할 건 확실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건축으로 비유를 하면 건축에서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이제 그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우리가 말하는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중요해질 건 설계도를 잘 그리면
쉽게 말해서 일용직 노동자들처럼 실제 코딩에서도 그게 두 가지로 갈리거든요. 네. 이 구조를 짜고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만든 걸 한 땀 한 땀 원래 사람이 다 쳐였어야 됐으니까 그렇게 계속 타이핑을 치는 코더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수는 이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 건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네. 설계사 입장에서도 내가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건축이 만약에 한 1년이 시간이 소모가 돼요. 근데 지금부터 갑자기 공법이 바뀌었대요. 그리고 사람이 들 들어가도 돼서 1년이 아니라 2달 만에 완성이 된대요. 그럼 이제 이제 설계사 입장에서는 야 내가 그러면 예전에는 하나 만들어도 1년 동안 거기 매달려 있어야 됐는데 이제 내가 설계하면은 1년 안에 6개의 작품을 만들 수 있겠네가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그 바이브 코딩이라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개발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빠른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도 있다라는 좀 양쪽에 대한 방향성들이 지금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나온 지도 이제 3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생성형 AI와 코딩을 해온 사람들이라면 뭔가 기존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리콘밸리에서 최근에 기존에 보지 못했던 현상들을 볼 수 있다면서요? 네, 이상한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이런 AI 도구나 이미 익숙해진 친구들이 이제 취업을 한 거예요. 취업을 했는데 회사에 갔더니 이 주니어들한테 딱 코딩을 시켰더니 네. 막상 그들이 코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네. 무슨 말이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곳이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는 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회사의 엄청 큰 시스템에 중간에 오류가 났어요. 그럼 오류를 고치러 들어가면 거긴 인터넷도 안 연결돼 있고 기존의 방식도 아니고 네. 한 4-5줄만 중간에 고쳐야 되는데 네. 그걸 고치려고 봤더니 이 친구는 맨날 AI랑 코딩하는 친구여서 자기가 원리나 구조를 잘 모르고 그냥 AI한테 맡기고 궁금한 게 있으면 맨날 인터넷 검색해서 찾았던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을 딱 입사를 시켰더니 이 친구들한테 회사의 보안적인 시스템 때문에 바꾸지도 못하고 중간에 고치는 거를 구조를 알아야지 바꿀 수 있는데 네. 그걸 모르는 친구들이 생기니까 야 이거 개발자라고 뽑았는데 개발을 못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한쪽에서 그거에 대한 논의에서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도시 한복판에서도 요즘에 내비게이션 없으면 길 못 찾잖아. 그 개발 세대는 그런 세대야. 그 대신에 그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개발이라고 하는 전통의 방식을 배울 때 수십 년을 쓴 시간을 확 줄여줬기 때문에 다른 아이디어나 다른 관점으로 개발을 할 수 있어라는 또 다른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존의 방식과 상식을 깨는 토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그럼 몇 줄 못 고치는 사람들 이 뽑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또 거기에서 누가 반대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굳이 왜 고쳐? AI한테 시키면 몇만 줄도 1시간 만에 만드는데 아예 시스템을 그때그때 바꾸면 돼 라고 하는 기존에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들까지 막 토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는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중요한 건 그만큼 확실히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 사회적인 변화들이 AI 때문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죠. 확실한 건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도 소장님도 저도 네.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되게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80점짜리 수준의 개발은 이제 진짜 할 수 있고 그 대신 이걸 제대로 하려면 사실 좀 개발의 언어를 알긴 해야겠죠. 근데 확실한 건 장벽이 낮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기업에서 쓸 수준이냐?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수준까지는 좀 왔다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있으면 AI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발전 속도라면 네. 곧 조만간 전문가 수준으로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을 잘하는 사람, 우리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이게 개발에서 이제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화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인터뷰 코너죠. 이슈 톡톡 준비되어 있고요. 또 고물가 시대에 맞춤형 재테크 전략을 짜드리는 시간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이제는 꽃샘바람도 꽃샘 추위도 다 물러가고 따뜻한 봄날을 만끽할 수 있는 때가 됐지요. 눈을 돌려보면 곳곳에 다양한 색의 꽃들이 만발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되니까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펴고 바깥 나들이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상춘객이란 말로 표현하는데 상춘객은 봄의 경치를 즐기러 나온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춘객에서 첫 음절의 상은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알고 계시나요? 상춘객에서 상자는 상줄 상자를 씁니다. 그냥 상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봄을 맞아 경치를 구경하며 즐김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탐스럽게 꽃망울을 터뜨린 진달래가 상춘객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 또 봄이 되자 산과 공원은 상춘 인파로 붐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누릴 향자를 쓰는 향춘객이란 말도 있는데요. 이는 봄을 즐겁게 누리는 사람이란 뜻이고 봄의 경치를 찾아다니며 구경하는 사람을 가리켜 찾을 탐자를 쓰는 탐춘객이라고도 합니다. 봄 이외에 다른 계절의 경치를 즐기러 나온 사람이라든지 또 그런 계절이 오는 기운을 가리켜 부르는 특별한 표현이 따로 없는 걸 보면 사람들이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밤에 그칠 전망이고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이 5에서 30mm, 경남은 최고 50mm가 되겠고요.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대부분 늦은 밤에 그치겠지만 경상도 동해안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해안과 경남 해안, 부산과 울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순간 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광주, 대구 20도, 제주 19도, 부산 17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8도 정도 낮겠지만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는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하늘이 맑아지겠고요. 평년 기온은 웃돌며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한편 지금 서해 남부 먼바다와 남해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 오늘까지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과 관련해 조문 사절단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명동성당엔 추모 분향소가 마련돼 오늘 오후 3시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됩니다. 조기 대선이 42일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출마설 와중에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자신의 분본을 망각했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친중 굴종으로 일관하면서 집권 여당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화나 등 우리 대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고액을 기부한 것으로 KBS 취재에서 확인됐습니다.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북한 정찰이 가능한 우리 군의 4번째 정찰 위성이 미국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돼 정상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땅 꺼짐 현상이 자주 발생하면서 평소 걷던 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시민들 많아졌죠. 그래서 도로 균열을 땅 꺼짐으로 착각하는 등 오인 신고도 늘고 있다는데요. 땅 꺼짐 전조 증상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오늘 이슈톡톡에선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송규입니다. 네. 어제는 대전에서 땅 꺼짐이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땅 꺼짐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일단 이 땅 꺼짐은 왜 발생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근에 땅 꺼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외래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싱크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땅 꺼짐의 가장 큰 원인은 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하에 지하수가 있고 또 상하수도 배관에 물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물이 주변 공사로 인해서 지하수의 물길이 변경이 돼서 기존에 있던 물길에 빈 공간이 생겨서 자동차나 이에 도로가 흔들릴 때 이제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시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상하수도 배관을 주변 공사하면서 좀 건드려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건드려버렸을 경우에 물이 많이 나오니까 뭐 교체거나 보수를 하는데 네. 슬쩍 건드린다는 얘기죠.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공사가 끝난 이후에 물이 조금씩 흘러내려서 양이 많아지니까 공사 끝난 몇 개월 뒤에 이런 싱크홀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도 발생하고요. 또 공사 중에 우리가 그 대매우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땅을 네. 팠으면 다시 메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메우는데 땅을 잘 메우지 않기 때문에 이 흙이 메우는 과정에서 상하수도 배관을 눌려버리니까 상하수도 배관이 약간 움직여가지고 물이 흘러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그 싱크홀, 땅 꺼짐이 발생하는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근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보도가 많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땅 꺼짐 사고가 원래 이렇게 빈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오늘 나온 그 뉴스 기사를 봤거든요. 네. 보니까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2085건이 발생했어요. 굉장히 많죠. 근데 네. 2085건은 이제 크고 작은 땅 꺼짐을 전부 포함하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29건이고 뭐 강원도가 270건, 서울이 260건 이런 순으로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주변 환경으로 보면은
지하 개발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도심지 같은 경우는 뭐 기본 지하 1, 2층인데 여기에서 이제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뭐 10m, 20m. 네.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이제 대심도 지하 개발입니다. 몇십 메타 이렇게 이상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네.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상하수 배관의 노후화 문제 때문에 이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노후화가 50년 이상 된 게 약 30%입니다. 굉장히 많고요. 30년 이상인 55%. 이 상하수도 배관 중에서도 상수도관이 있고 하수도관이 있는데 네. 하수도관 손상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수도관은 좀 깨끗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배관이 녹슬어서 부식이 빨라지기 때문에 하수도 배관 손상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땅 꺼짐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전조 증상이 있어요? 당연히 전종 증상이 있죠. 모든 그 물질들이 파괴되기 전에 전종 증상이 발생하는데 네. 전조 증상을 알지 못하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단계가 진행되거든요. 네. 보통 이제 전조 증상이라는 것은 미세 균열이 발생하거든요. 네. 또 도로 같은 데 보면은 땅이 약간 홀로 만들어지지 않고 땅이 약간 치마가 되잖아요. 좀 내려앉았다는 얘기죠. 네. 일부는 내려앉고 일부는 내리지 않고 이걸 이제 부등치마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또 하나는 물이 뭐 솟아오른다는 얘기죠. 아니면 네. 무슨 소리가 난다. 이런 이제 증상들이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붕괴가 나면은 그 싱크홀이 발생하면 그 전 단계가 파손이고 파손 전의 전 단계가 균열이고 그 전 단계가 이제 미세 균열, 뭐 도로 경사가 발생되는 거 네. 이런 거 이제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우리가 지금 중심 있게 보는 것은 신안산선 붕괴가 있었잖아요. 네. 이 붕괴가 기둥이 파손됐는데 이걸 균열로 판단하고 대응한 가장 이게 지금 저는 잘못된 대응이라고 보거든요. 네. 균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큰 균열, 파손이라는 얘기는 지금 붕괴의 시작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미흡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균열이 이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전조 증상인지 아닌지 이거 구별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기술력이죠. 네. 그래서 균열이 이제 발생하면은 뭐 항상 그 다음에 싱크홀이 발생되느냐, 땅꺼짐이 발생하느냐. 네. 땅꺼짐이 발생하기 전에는 균열이 발생되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균열이 있다 하더라도 꼭 붕괴되는 건 꼭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죠. 비가 오기 전에는 항상 구름이 있죠. 근데 구름이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항상 비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조 증상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하냐가 이제 어떤 그 시공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또 요즘 이 땅 꺼짐 사고가 잇따르다 보니까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만약에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에 땅 꺼짐이 발생한다면 운전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에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뭐 초행길 같은 경우는 뭐 안전 운전 서행하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주변에 공사가 있는 곳이면은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오늘 또 비가 오잖아요. 네. 이런 날은 이제 운전할 때 더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주행 중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싱크홀을 만났다라고 하면 네. 갑자기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싱크홀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 되면 싱크홀 안에서 정지가 되고요. 이 상태가 안 된다면 빨리 이제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죠. 그 찰나의 그렇죠. 순간에 그런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뭐 차량 정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뒷차에 알려야 되겠죠. 주변 차량에. 그래서 네. 안전 삼각대를 설치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119에 신고하는 거. 이게 좀 가장 좋은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런 땅 꺼짐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피해 보상을 지자체에서 해주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그 논란이 되거든요. 법률적인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상하수도 배관이 노후화가 됐으면 노후화돼서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상하수도 관리 주체가 있겠죠. 네. 또 도로 자체가 너무 부실했는데 이걸 보수 안 했다라고 하면 그 관리 주체가 이제 보상을 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이제 어떤 땅꺼짐이 그 도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옆 공사하는데
이런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시공사나 시행사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한 2년 동안. 그런데 중대시민재해라는 게 있어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이 되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되는데 중대시민재해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공중이용시설 이용하다가 이제 사망하는 경우 이런 경우거든요. 네. 무슨 뭐 어떤 도서관이라든지 무슨 공중이용시설 지하 차도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다가 문제가 되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건 뭐냐면 도로 자체 있죠. 도로 터널은 포함되는데 도로 자체는 공중이용시설에 포함이 안 돼도 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도로 자체가 싱크홀이 발생돼서 문제가 됐을 때 현재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닌 걸로 지금 법률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싱크홀이 발생해서 어떤 시민재해가 발생이 되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도록 법률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또 대형 땅꺼짐이 발생한 경우 보수 보강 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 과정을 거치는지 또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래도 해당 지역은 땅꺼짐을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땅꺼짐이 발생하면은 이제 보강 작업을 하면은 이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강하냐 이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원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땅이 흘러 내려갔다는 얘기는 땅을 단단하게 대물기를 다시 해야 되고요. 네. 또 노후 배수관이 파손이 됐다, 누수가 됐다라고 한다면 노후 배관을 다시 설치를 하고요. 네. 또 어떤 밑에 옆에 공사에 어떤 가림 어떤 터널 이런 것들이 기둥이나 벽이 부실했다라고 한다면 이 기둥을 보강한다면 이거 안전해질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보강들이 부실하게 진행이 된다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네. 요즘 지자체가 이제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싱크홀 위험 지도를 공개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시민들이 네. 나서서 이런 지도를 제작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전문가들은 어떤 지역을 땅꺼짐 위험 지역으로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싱크홀 위험 지도를 이제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좀 네.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싱크홀이 어느 지역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지역이 정확성이 어느 정도 되냐가 문제거든요. 네. 지금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또 없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 이런 걸 보면은 자체적으로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떤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땅꺼짐 위험 지역을 어디냐라고 보면은 지금 주변에 이제 공사가 있었던 지역이죠. 네. 또 매립 지역입니다. 매립 지역은 그 전에는 강이나 이런 뭐 하천 이런 곳이었는데 땅을 메워서 뭐 도로나 뭐 건물을 지은 곳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물이 들어가면 응집력이 약해져요. 네. 그래서 이제 땅건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위험 지역은 상하수도 배관이 노후화된 지역이 많거든요. 네. 특히 뭐 3, 40년, 50년 이상 된 게 지금 뭐 3, 40%, 50% 넘어가는데 이런 지역일수록 또 옆에 수분이 많다, 습기가 많다라고 한다면 이 습기에 의해서 노후 배관이 이제 부식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통합해서 땅꺼짐 위험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뉴스를 보면 철도나 터널 같은 대형 공사장 인근에서 이제 땅꺼짐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하 개발 공사를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지하 개발 공사 자체가 이제 땅꺼짐 원인이 되는 건지 그러면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땅건이 발생하는 것은 옆에 분명히 이제 대형 지하 개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실한 지하 개발 공사가 문제지 지하 개발 공사가 문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지하 개발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땅꺼짐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하 공사를 하면 어디 위치를 불문하고 또 새로운 기술력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이런 그 정부나 지자체 어떤 시공사의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앞서서 노후 상하수관도 지적해 주셨잖아요. 이 네네. 땅꺼짐의 원인으로. 근데 이걸 한꺼번에 또 다 교체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땅꺼짐을 그렇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지금 한꺼번에 이제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우선 땅꺼짐 발생 위험 지역.
즉 말하자면 고위험 지역별로 선별을 해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 어떤 장비들이 필요하죠.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GPR, 집안 탐사 장비. 네. 우리 엑스레이를 찍듯이 땅에도 이런 레이더로 엑스레이 찍듯이 해서 내부를 알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거든요. 이런 장비들을 이제 활용해서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오늘 기사에서도 지금 온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30년 이상 노후 배관이 56%. 네. 네, 매년 150km씩 노후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정비는 100km밖에 안 되고 있어요. 네. 결과적으로 50km씩은 정비를 못하고 지금 남겨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결국 지금 불안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결국 이런 원인이 뭐 때문에 보냐면 결국 돈이거든요. 비용이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2,198억이 투입됐는데 올해 1,951억, 또 내년에 또 한 2,000억 이런 계속 해야 되는데 이렇게 투자하더라도 100% 노후 배관을 교체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떤 소모 비용이나 매몰 비용이 아닌 투자 비용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사고 후에 복구 비용을 생각한다면 안전 소요 비용의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투자할수록 이익이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지금 이런 공사가 위험도가 많이 나오고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젠 안전은 어떤 국가의 경쟁력이란 이런 좀 슬로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봄비하면 떠오르는 곡 가운데 1984년 발매된 배따라기의 대표곡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함께 들으면서 이슈 톡톡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찬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 부동산 시장 지표를 통해 시장 전망하는 법에 대해 얘기를 나눴죠.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떠냐, 언제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은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 말이 정답은 아니고요. 또 제게 그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제 나름의 기준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언제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은 건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까지 거래 절벽이다 이런 기사를 많이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황이에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약세를 보이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동산 투자를 볼 때 입지를 보라고 했잖아요. 네. 아직은 부동산 시장이 몇 년 전에 하반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기에 결국 전체로 봤을 때에는 일자리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고 이로 인한 주택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 입지가 좋은 곳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는 강남, 여의도, 마포, 용산 등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는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부동산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말 기준금리를 3.25%, 3%로 낮추는 걸 시작으로 빠르게는 올 5월 늦어도 하반기에는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에 이는 대출 부담 완화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반대로 대변수 등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 둔화가 예상이 되는데 이는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져 부동산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나 주택 구입을 고려하시는 경우 지역별 시장의 동향과 조기 대선 이후 정부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또 내 집 마련 적기는 언제일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찬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무조건 또 기다리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만약 하락장에서 집을 산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하락장에서의 가장 리스크는 얼마나 떨어질 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의 영향이 크기에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을 항상 모니터링하고요. 개인적으로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가계 예산을 그냥 줄이기가 아닌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투자용 줄이기로 방향을 설정한 후 현금 보유 비중을 확대해서 금매가 났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하락장에서는 심리적 공포로 인한 금매가 많아지기에 하락장으로 떨어진 가격에서 단지 내 시세보다 10% 정도 갑자기 떨어진 급한 매물을 노리는 것도 팁이고요. 또한 혹시 가격이 떨어져도 월세로 버틸 수 있는 알짜 물건을 찾는 게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탄력성이 가장 빠르기에 입지가 좋은 역세권, 학군, 그리고 직주건접의 아파트 단지를 매수대기 전략으로 지켜보면 좋고요. 내가 장기 투자가 가능한 여건인지 현실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보통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은 하락장에 집을 사는 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진짜 담이 커야 될 것 같고 그냥 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할 때 그때 매수하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상승 시그널은 어떤 지표로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장 우선은 거래량 증가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면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죠. 특히 고점 후 저점이 멈춘 상태에서 거래 증가는 꾸준한 상승장이 올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고요. 전세 거래량과 동반 상승 시에는 실수 기반의 상승장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미분양 물량 감소 역시 상승 시그널로 볼 수 있고요. 또 청약 경쟁률 상승 시 실수와 투자자 심리가 회복됐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 차이도 크잖아요. 뭐 앞서 얘기했던 미분양의 경우 대구가 또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장으로 잘 내려가는 지역인데요. 네. 일단 미분양 물량이 작년 대비 많이 지금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몇 입지가 좋았던 아파트 분양 단지 청약 경쟁률도 좀 상승을 했고요. 또한 대구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향후 공급 감소로 인한 시장 안정화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지표들은 대구 부동산 시장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네.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되기에 앞으로의 금리 동향과 그리고 대구 중심가죠. 동성로의 공시률 등을 체크하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어떤가요?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제 한번 해제됐다가 재지정되면서 들썩이긴 했잖아요. 설 및 수도권도 코로나 이후 최고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부동산 하락기였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심스레 시장이 살아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가격 상승도 일부 지역에선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등의 일부 지역에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재도입하여 토지성 거래도 억제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에서 가장 돈이 많이 몰리고 관심이 많은 지역이 어디다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를 봤을 때에는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됐다고 보여지고요. 조기 대선이 끝나고 시국이 안정화되면 올 하반기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네. 지금은 부동산 정책이 그야말로 멈춰 있잖아요. 조기 대선 이후에는 변화가 좀 있을까요? 조기 대선으로 당분간은 관망세를 볼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선 판세에 따라 투자자들이 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가치가 높은 핵심 지역, 즉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고 특정 지역이나 부동산 유형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데요. 벌써 세종시가 심각하게 꿈틀거리고 있죠. 네. 그리고 선거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요.
만약에 규제 완화 공약이 현실화가 되면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규제 강화 시에는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인 감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선거 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 변화에 시장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올해 내 집 마련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그건 지역별로 또 다릅니다. 네. 서울은 올해 약 4만 7천 호 그리고 내년에 약 2만 4천 호의 아파트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난 2년간의 입주 물량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여전한 공급 부족과 그리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고요. 정부의 규제 강화와 대외 경제 변수 등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더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 집 마련 계획이 있으시다면 전세가율을 보면서 재건축, 재개발 지역 등의 동향을 또 체크하고 교통 호재 및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을 주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서울과 붙어 있는 경기도 부동산 시장을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중요한데요. 경기도는 GTX A, B, C 노선 그리고 신안산선, 월판선 등의 주요 철도망의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교통 호재는 해당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추후 금리 인하 시 10년 이하 신축 아파트와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은 중장기적 시세 상승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내 집 마련 타이밍을 잡아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울 수도권 외 지역에 계신 분들은요? 지역마다 다 달라서 합쳐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앞서 얘기했던 세종과 대구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조기 대선을 떠나서 올해 세종시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후 세종시 부동산이 요동쳤지만 세종시의 일부 아파트 단지는 아직도 최고점 대비 가격이 하락한 상태고 경매 시장에 나온 매물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보다 3월에 거래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고요. 탄핵 이후 정부 세종청사 인근 단지에서는 한 달 만에 2억 원 이상 상승한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조금 심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아직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기에 대선 이후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연간 2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며 가인 공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계속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요. 네. 올해에는 입주 물량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급 축소는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최근 지표들을 보면 시장이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을 줄여서 대출 부담이 줄고 그리고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는데 미분양 아파트의 해결이 중요 쟁점으로 보고요. 입지와 분양가나 고가 대비 현재가가 낙폭이 큰 주택부터 앞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에 잘 살펴보고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금리 인하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죠. 하지만 금리가 인하하니까 대출 부담이 덜할 것을 기대해서 무리한 투자에 나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40% 선이 적정 부채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심해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금리 인하 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공급과 수요, 개발 호재 등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함께 내 집 마련 적기는 언제일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서영래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로라 피지의 Let There Be Love.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콩으로 임진아님.
딸이 신혼부부인데요. 경기권에 미분양 아파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양을 받을까 고민하던데요. 괜찮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오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경기도권에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오늘 좀 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GTX 노선이 서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군포나 뭐 의왕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지역이라면 괜찮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여기에 딸이 신혼부부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청약 정책이라든지 주거 정책이 신혼부부 그리고 출산부부에 대해서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임진환님이라면 딸에게 경기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보다는 조금 금리가 떨어지고 나서 네. 서울에 분양을 노려보시는 게 청약을 노려볼까요? 그렇죠. 아이 출산과 맞물려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하시면 좀 더 당첨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 뭐 가치 상승으로 봤을 때도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익명을 요청하신 분인데요. 월세를 살고 있는 50대입니다. 노후 대책도 안 되어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대출 없이 빌라를 구입해서 주거비를 절약하는 게 좋을까요? 또 빌라를 구입한다면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하셨어요. 이건 두 가지 형태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노후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노후에 부채를 지고 노후 생활을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0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나 기간이 길어봤자 15년 정도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노후에 대한 부분이고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부동산을 끌고 가는 거는 빌라보다는 아파트였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분께서 아파트를 만약에 구입을 하지 않고 그 차선적으로 빌라를 구입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반대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투자 개념이 아니고 주거 개념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런 방법이 아닌 만약에 청약 통장이 있다면 임대주택의 형태로 주거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콩으로 신경화님인데요. 경기도 하남시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실거주를 생각 중이고요. 대선 이후에 매매하려고 합니다. 하셨어요. 일단은 실거주니까 네. 조기 대선 이후에 이제 판세를 보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매입을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서울 뭐 잠실이라든지 이런 쪽과 직접 근접에 위치해 서 있죠. 그래서 향후 철도망이라든지 교통망이 확충되었을 때 지금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테코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용료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행 안내서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행을 떠나자 하면 준비할 것도 많고요. 뭔가 거창하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여행지는 좀 마음 홀가분하게 가도 좋다면서요. 네, 아마도 전주리 아나운서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가족이랑 같이 갈 때 뭐 짐 쌀 거 많잖아요. 많죠. 애랑 가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제가 소개할 곳은 준비물이 딱히 필요 없는 그런 곳인데요. 튼튼한 두 다리 그리고 귀 쫑긋함 맑은 눈빛만 갖추면 아주 뭐 제대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벌써 27년 전 작품인데요.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이라고 있었어요. 네. 예, 이성재, 시무나 안성기 씨가 나온 아주 몽글몽글한 로맨틱 코미디였는데 바로 그 감성, 그 장면 속의 여행지가 오늘 가볼 곳들인데요. 미술관 그리고 박물관 가보겠습니다. 미술관과 박물관 조합이라고 하니까 정말 부담감이 확 덜하긴 한데요. 어디로 먼저 가볼까요? 일단 서울 근처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바로 그 영화의 촬영지로 등장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국내 미술관의 대표격이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입니다.
이 과천 현대미술관은 1986년 이 볕이 잘 드는 양진말 덕고개에 딱 자리를 잡았는데요. 여전히 청정자연 속에서 미술관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도심 속 미술관과는 좀 다른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 김태수 씨가 경북 영주의 부석사를 갖다가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소백산 자락의 부석사처럼 현대미술관 역시 이 청계산 자락에 살포시 앉아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관람객이 자연 속을 산책하면서 작품의 얘기를 보고 또 놀고 때로는 멈춰서 편히 쉴 수 있게 하는 그런 곳인데요. 과천관의 주된 전시는 현대미술입니다. 20세기 건축, 디자인, 공예 등 다양한 시각 예술 장르를 아우르는데 총 6개의 전시실이 있고요. 무엇보다 과천관의 상징과 같은 곳이죠. 백남준 작가의 다다익선이 있는 바로 네. 그곳입니다. 현관에 딱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데요. TV 수상기 1,003대가 탑처럼 쌓여 있습니다. 중앙 경사로를 따라서 쫙 어느 방향에서나 감상할 수 있어서 이색적인데요. 이 나선형 계산은 이 모든 전시실로 연결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네. 마치 아래서 내려다보면은 뭐 회오리 바람 같기도 하고요. 위로 이렇게 올려다보면 파티 케이크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다다익선만 제대로 봐도 과천 현대미술관 온 보람이 있을 정도인데요. 금, 토,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만 이 TV 영상을 가동하거든요. 좀 더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기대하는 분이라면 이때 딱 맞춰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4월 23일까지 바로 내일이 되겠네요. MMC의 뉴미디어 소장품전 아더랜드랑 또 5월 25일까지 한국 현대도자공예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 대상의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거든요. 일정 미리 확인해서 예약해서 그런 프로그램 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관람료는 전시에 따라 다릅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 이번 달은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30일이 되겠죠. 네. 예, 문화가 있는 날은 전체 전 관람객 무료고요. 또 만 24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분들, 대학생까지 무료입니다. 미술관 살짝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익숙해지면 아마 즐거워질 듯 합니다. 또 미술관 주변에 가볼 만한 곳도 꽤 많잖아요. 네, 인근에 국립과천과학관 있거든요. 국내 최대 또 아시아에서 2번째 규모의 종합과학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위상에 걸맞게 유익함, 재미 두루두루 알차게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2층의 자연사관이 아주 인기입니다. 네. 자연이 들려주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얘기를 관람객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해놨는데 고생대 태초의 바다를 재현한 디오라마부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로 생생하게 되살아난 중생대 공룡, 또 실제 수족관 옆 디지털 수족관까지 아주 그 자연의 역사의 현재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룡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아주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피우니까 네. 거기서 제대로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또 야외 전시관 나가셔도 좋아요. 실물 크기 공룡 모형 7종을 전시한 공룡동산, 또 패밀리 창작 놀이터, 곤충 생태관, 자연 생태공원 등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도 될 만큼 볼거리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꿀팁 하나 드리면 혹시나 주말에 이곳을 가셨을 때, 그것도 오전에 가셨을 때 과학관에서 쭉 한번 보내시고 과학관을 바로 나와서 큰 길 건너편으로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하는데요. 그곳에 레츠런파크 서울, 그러니까 예전에 이름이 서울 경마공원인데요. 네. 주말 나들이 장소로 아주 좋습니다. 이 경마장이 있다고 해서 경마만 하는 건 아니고요. 말과 관련한 모든 것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포니랜드라는 이름의 공간이 있는데 말에게 먹이 주기 체험부터 말이 실제 달리는 모습을 보고 또 마국관도 관람하는 여러 가지 말과 관련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승마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도 자주 열리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수시로 뜨니까 요거 참고 있는 분들 미리 확인했다가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넓은 아주 잔디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딱 소풍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어서 간단한 먹을 거 사와서 돗자리 깔아놓고 자기들 앞에 말이 노니는 모습을 보면서 간식 드시면 아주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 이름 한 번 더 얘기해야겠네요. 미술관 옆 동물원. 이 미술관이며 박물관 봤으니까 동물원까지 봐야겠죠. 정말 여기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술관과 동물원 가는 길이 딱 양갈래로 나뉘거든요. 네. 뭐 왼쪽이 미술관, 오른쪽이 동물원 뭐 이런 식입니다. 300종이 넘는 3천여 마리에 가까운 동물이 모여 살고 있는데요. 없는 동물이 없을 정도로 진짜 볼거리가 풍부합니다. 뭐 호랑이, 곰, 사자우리를 비롯해서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은 기린입니다. 이 기린관이 되게 좀 특이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린 키에 맞게 계단으로 올라가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기린과 눈높이가 맞게끔 돼 있어서 굉장히 좀 이색적이고요.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코끼리 댄스 수영장입니다. 여기가 최근에 문을 열었는데 엄마, 딸, 이모 코끼리가 덩실덩실 풀장에서 춤을 춥니다. 그 코끼리 코로 분수쇼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정말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모습이 굉장히 귀엽거든요. 신도 나고. 그래서 요런 거 보러 아마 동물원까지 가시면 아주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지지난주쯤에 과천과학관 갔다 왔거든요. 근데 네. 과천이 꽃이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멀지도 않으니까 이번 주말 아이와 함께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또 어디로 떠나볼까요? 강원도로 커피 마시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릉이죠. 흔히 강릉을 우리나라 커피 1번지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얘기를 나오게 하는 데는 지금 소개한 박물관이 아주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바로 강릉 커피 박물관인데 이곳은 커피를 알고 만나고 즐기는 공간입니다. 2000년에 문을 열었어요. 커피를 문화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게 아주 색다릅니다. 예컨대 뭐 최초의 커피 제국인 오스만 튀르크의 커피나 또 프랑스 문학 거장이죠 발자크의 이 커피 추출 도구 등을 볼 수 있는 것이 이곳입니다. 또 이 밖에도 커피의 역사와 제조 과정도 물론 볼 수 있는데요. 또 원두 분쇄기를 비롯해서 커피 관련 유물 수천 점을 소장하고 있어서 그중 200여 점이 전시 중입니다. 또 강릉 커피박물관은 국내산 커피를 생산하는 커피 농장이기도 하거든요. 네. 박물관 온실에서 커피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하면 커피 로스팅과 또 에스프레소 추출 등을 체험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강문 해변 쪽에 강릉 커피박물관 2호점을 만들었는데요. 거기 이름은 커피커퍼 커피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카페랑 박물관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꾸며 있거든요. 여기가 1호점이랑 좀 다른 점은 바다와 전시물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통창을 바라보며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앉아서 향 좋은 커피 한잔 하면 아주 분위기가 그만입니다. 이 박물관 구경을 딱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강릉 커피거리라고 불리는 안목해변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네. 푸른 동해랑 향 좋은 커피와의 만남 제대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릉 가서 커피 안 마시고 올 수가 없죠. 강릉 가면 커피인데 지금도 막 커피 생각이 막 나는데요. 또 살펴볼 박물관이 주변에 많아요? 이 경포호 방향으로 발길을 좀 옮기면 일석삼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한 번 방문해서 세 곳의 박물관을 들릴 수 있어서인데요. 참소리, 에디슨, 손석못 영화 박물관입니다. 소리와 에디슨 그리고 영화에 대한 고집스러운 사랑이 잔뜩 묻어나는 그런 곳인데요. 여기가 따로 입장권을 끊는 게 아니라 입장권 하나를 끊어서 세 군데를 보는 곳이에요. 네. 자, 먼저 참소리 추금기 박물관은 1982년 참소리방으로 시작해서 40여 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손석목 관장이 세계 60여 개국에서 수집한 명품 추금기, 오르골, 라디오 등 2,500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추금기가 발명되기 전에 오르골, 또 오래된 질감이 멋스러운 장식용 내장형 추금기, 그리고 추억의 전축 등 전시물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고요. 또 박물관에는 추금기 시대의 아날로그 음악들을 현대 디지털 음악으로 들을 수 있는 음악 감상실도 있습니다. 또 박물관의 소장품 1호가 관장이 6살 때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콜롬비아 G241 추금기거든요. 네. 요게 아주 멋스럽게 전시가 돼 있으니까 꼭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곳 박물관의 색다른 점 중 하나가 도슨트라고 하죠. 이 전시회전 선생님이 딱 입장하고 나서 끝날 때까지 계속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흔히 도슨트를 신청하면 돈을 좀 받잖아요. 근데 그쵸. 여기는 무료로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냥 스쳐 지나갈 법한 내용들을 콕콕 집어서 소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해가 쏙쏙 됩니다. 자, 참소리 추금기 박물관은 에디슨 과학박물관과 연결이 바로 되거든요.
에디슨의 대표 발명품이죠. 뭐 전구, 축음기, 영사기 등 2,000여 점을 전시하는데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에디슨 관련 박물관이라고 부릅니다. 에디슨이 처음 만든 탄소 전구나 영사기 등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발명가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에디슨 과학박물관 옆에 자리한 손성목 영화박물관도 있는데 여기는 세계 최초의 영사기, 요걸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찍었대요. 그래서 그 카메라, 뭐 각국의 영사기와 영화 관련 소품을 비롯해서 옛날 뭐 브라운관 TV 등을 두루두루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추억의 영화도 잠시 관람할 수 있는 작은 영화관도 있거든요. 네. 여기서 영화도 보시면 재미있을 거고요. 이 새 박물관 소장품들이 어떻게 살짝 들으면 그저 그런 평범한 전시품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만 은근히 하나하나 볼거리랑 신기한 전시품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뭐 가족이나 연인 또 여기 갑자기 찾은 여행객들에게 관람의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세 가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박물관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광주 광역시로 가볼 건데요. 광주를 흔히 예향이라고 부르잖아요. 예부터 음악, 미술, 문학 등 뭐 예술이 꽃피고 또 예술을 향유하며 살았던 그런 고장이기 때문인데요. 이 예향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곳이 광주에 아주 많습니다. 이른바 아트 트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일단 먼저 가볼 곳은 광주 시립미술관입니다. 호남고속도로 마지막 관문인 광주 톨게이트를 빠져나와서 한 10분 정도 가면 광주 시립미술관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톨게이트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광주 여행의 첫 코스로도 그래서 좋은데요. 근데 또 반대로 광주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가도 또 좋겠죠. 톨게이트가 바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곳을 첫 목적지로 한다면 광주 아트 트립을 아주 근사하게 시작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이라고 하면 아주 강렬한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광주 시립미술관은 서울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최초로 개관한 국립미술관이에요. 그래서 미술관이랑 전시장이 어떻게 다른지 잘 구분하지 못하던 이 1992년에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이 협소하던 문화예술회관의 자리를 한 구역을 벗어나서 지금의 자리에 세워지게 된 건데요. 광주시립미술관은 지역 예술가나 또 광주와 관련한 작품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운드 미디어 아트 전시인 공명 기업과 연결된 현재가 전시 중이고요. 노벨문학상 수상자죠. 한강의 이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 글귀를 질문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또 광주 시립미술관에 무려 2,500여 점의 작품을 기증한 하정웅 작가가 있거든요. 그 작가의 작품을 기리기 위해서 컬렉션도 잠시 전시 중인데요. 단색화, 무한과 유한이란 주제로 9명의 작가가 참여해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곳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 아이들이 놀만한 곳도 있는데요. 1층 서쪽에 위치한 어린이 미술관이 있습니다. 알록달록 경쾌한 색채로 꾸민 뭐 자동차라든가 우주선 모양의 미끄럼틀, 또 과학과 예술을 접목한 롤링볼,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미술 체험실, 뭐 이런 것들로 꾸며져 있거든요. 놀이하듯이 예술을 접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주는 정말 예향의 도시가 많네요. 광주에 또 가볼 만한 다른 미술관들도 있어요? 네, 광주에는 크고 작은 미술관이 좀 곳곳에 많은데요. 네. 이 무등산 서쪽에 증심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아래가 울림동인데 울림동에서만 미술관이 서너 개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울림동 미술관 거리라고 부릅니다. 미술관 거리를 시작하는 구균미술관 앞에 의제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 그리고 우제길 미술관까지 이 거리를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균미술관은 국중효 서양화가와 윤영월 조각가의 성을 따서 만든 곳이거든요. 작은 미술관이지만 항상 상주하는 큐레이터가 계셔서 작품 설명을 꾸준히 해주셔서 좋고요. 또 새하얀 건물이 돋보이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우제길 미술관입니다. 중축과 설계를 유명 건축가죠. 승효상 건축가가 맡았어요. 그래서 1층은 카페로 사용하고 지하와 2층에 전시실, 교육실, 회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전시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무등산 풍광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곳이고요. 또 무등현대미술관은 증심사 가는 버스 종점 인근에 자리하는데
여기 건물이 노출 콘크리트 기법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대미술관 같다라는 느낌이 확 들고요. 이 정송규 관장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상설전과 현대미술 관련 기획전이 다채롭게 열리는 곳입니다. 광주에서 실내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또 예향의 도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이 동명동 카페거리라고 있어요. 독리단길이라고 요새 부르는데 왜 한남동은 경리단길, 뭐 서울대 입구 쪽은 샤로수길, 또 경주는 황리단길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맞아요. 예, 바로 그런 컨셉으로 여기도 독리단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원래는 한때 광주에 돈 좀 있다는 부호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라고 해요. 근데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지고 학원이 좀 생겨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이들 학원 보내놓고 학부모들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하나 둘씩 카페가 등장하다가 카페거리로 탈바꿈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건물 1층은 뭐 카페나 식당인 곳이 대부분이지만 2, 3층은 학원으로 운영하는 곳이 꽤 보입니다. 또 외관이 특별한 카페도 곳곳에 많이 있는데 한옥을 개조한 카페라든가 컨테이너를 쌓아서 올린 식당, 또 알록달록한 물건이 진열된 가게, 또 아주 모던한 게스트하우스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행 안내서 미술관 옆 동물원 그리고 박물관 나들이 살펴봤습니다.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